저는 경기도 한 도시에서 미용실 체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당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친척 모임에 가면 동네 미용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심지어 거래처 사장님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좋은 사람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이렇게 일 잘하는데 왜 혼자 사세요? 아까워라. 남자 보는 눈이 높나 봐요? 조건 너무 까다롭게 따지면 안 돼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인연이 없나 봐요. 일이 바빠서요. 아직 혼자가 편해서요. 같은 대답으로요. 하지만 그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왜 결혼을 안 했는지 해명해야 하는 걸까요? 왜 제 삶의 선택을 남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이모 손에서 컸죠. 이모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은 은근히 저를 불쌍한 아이로 보더라고요. 동정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말투, 그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25살에 처음으로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그 매장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3개 지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샀고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소유하게 되었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사실 그게 제 삶의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는 결혼을 꿈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따뜻한 가족을 만드는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때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일단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친정 없는 며느리를 반기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예비 시댁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부모님 안 계신 게 뭐 대수야. 우리가 친정이 되어줄게, 걱정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다정하셨고 처음 보는 시누이도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좀 덤벙대는데 언니가 잘 챙겨주세요. 예비 시누이의 그 말에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서 준비해 주신 식사는 정말 정성스럽고 푸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며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살 좀 쪄야겠어. 너무 마른 것 같아.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악착같이 살아온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땠어? 괜찮으셨지? 정말 좋으셨어. 나를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원래 며느리 드리는 거 되게 신중하거든. 근데 너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기뻤습니다. 이 집안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주셔서 결혼 준비 상황을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셨어요.
혼수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준비해. 요즘 세상에 뭘 그렇게 많이 해? 예식도 소박하게 하자. 가족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수나 예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예비 신부들이 많다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집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우리 신혼집 말인데. 신혼집? 그래,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지. 사실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 마련하기가 좀 빠듯해. 그의 표정이 무척 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반반씩 보태서 작은 데라도 구하자. 근데 그것도 솔직히 나 혼자서는 반도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장만한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죠. 그 집에는 아직 대출도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집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일단 내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자. 뭐? 너희 집에? 어차피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잖아. 거기서 우리 같이 살면 되지.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어차피 우리 둘이 살 집인데 뭐.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큰 데로 옮기면 되고. 예비 남편은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나중에 꼭 보답할게.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괜찮다고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부모님께 신혼집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비 시댁의 반응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자기 집을 내놓겠다고? 정말 착하네. 하지만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넌지시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그 집이 어디쯤이야? 평수는 얼마나 돼? 대출은 많이 남았어? 아니면 거의 다 갚았어? 집값이 얼마쯤 하는지 알아? 처음엔 그냥 관심해서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더니 급기야는 제 재산 상황까지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너가 하는 미용실 사업은 잘 되니? 수입이 괜찮아? 상가 건물도 하나 있다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점점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아파트 말인데 우리 딸한테 주면 안 될까? 그날 저는 예비 시댁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예비 남편도 함께였죠.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님 음식 덕분에 힘이 나요.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신혼집 말인데 네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잖아.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딸 있잖아. 얘도 지금 결혼 준비 중이야. 근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거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생각하는 그 말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파트를 우리 딸한테 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네 아파트 말이야.
둘째한테 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집을요? 그래, 너희 둘은 젊으니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아니면 일단 전세라도 얻어서 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을 시누이에게 주고 저희는 시댁에 얹혀 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제가 혼자 힘으로 장만한 집인데요. 그래 알아. 네가 고생해서 마련한 거 알지. 근데 어차피 우리 가족 되는 거잖아. 가족끼리 뭐 그렇게 따질 게 있어? 예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땅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조상 땅이라 팔 수가 없어.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부모가 없다고, 친정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저한테는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그걸 그냥 넘기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넌 우리 가족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런 게 아니라 제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다 우리 가족인데 왜 그렇게 네 거 내 거를 따져? 가족이라고 해도 제 재산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뭘 알아?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한번 쏘아보시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친정도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죠. 친정 없는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였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주제에 겨우 집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 아니면 이렇게 하자. 네 아파트에 대출이 좀 남아있다며? 그 대출을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집은 내 딸한테 넘겨? 그럼 공평하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시집도 안 왔는데 벌써 이래. 버릇없는 건 어머니세요. 어떻게 남의 집을 그렇게 함부로 달라고 하세요? 남의 집? 가족 되는데 무슨 남의 집이야? 저는 아직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절대 될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우리 따로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자. 조용히 얘기할 것도 없어. 나 이런 집안하고는 결혼 못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파혼이야.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네, 파혼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 당신도 나를 설득하려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차분하게 다시 얘기해보자. 됐어. 나는 이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몰상식한 것 부모도 없는 주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나마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이모, 저 결혼 안 하게 되었어요. 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이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혼했어요. 제가 잘한 거죠. 이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넌 정말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다. 넌 부모 없다고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 네가 혼자 힘으로 이만큼 밀어낸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고마워요, 이모. 그래, 결혼은 안 해도 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모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결혼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파혼 후에 저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방법은 그것뿐이었거든요. 미용실 운영에 집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상가 103호 자리에 세입자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 되시면 오늘 오후에 부동산으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2시쯤 오시면 돼요. 저는 특별히 생각 없이 부동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상가 임대는 자주 있는 일이었고 그날도 평범한 업무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세입자분이 곧 오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이세요? 식당을 하시려는 분인데 조건이 꽤 괜찮으세요. 계약금도 바로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약속한 사람인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살짝 숙이고 컵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면서요. 다행히 그녀는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상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월 20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좀 비싼데요.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건 건물주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물주가 누군데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중개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젊으신 분이에요. 여사장님이시고요. 젊은 여자가 건물주라고? 뭐 부모 덕 받겠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부모 덕이라고요? 저는 부모도 없이 혼자 힘으로 이 건물을 장만했는데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에이, 그래도 뭐 집안 배경이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샀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너는? 안녕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중개인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 서로 아는 사이세요? 그럼 더 좋네요. 그럼 계약 조건 협의하시죠.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상가를 임대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다시 알아봐 주세요. 중개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기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습니다. 제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부모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잠깐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사람을 그렇게 모욕해도 되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건물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봐줘. 내가 지금 식당을 꼭 열어야 하는 상황이거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들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온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쾌했어요. 정말로 통쾌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무시하고 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건물주로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전부 우연이었고 제가 복수를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우연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녀도 이제 알게 되었을 거예요. 며칠 후에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분이 계속 연락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냐고요. 안 됩니다. 그분께는 절대 임대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한테 계속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한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녀에게 험한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제 위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부모 없이도 이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저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요. 부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미용실 일에 집중하고 이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에 미용실이 한창 바쁠 때였어요. 저는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찾으시는데요? 누구세요? 예약하신 분? 아니요, 남자분인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손님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지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저는 직원에게 손님을 부탁하고 미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말 없어. 돌아가. 제발 5분만 시간 내줘. 그의 절박한 표정에 저는 할 수 없이 미용실 뒤편의 작은 휴게 공간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손님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때 일,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도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알아. 그래서 파혼한 거잖아.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많이. 저는 속 깊은 곳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너를 보낸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가요?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정신 나갔어? 아니야. 나 정말 진지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달라질게. 당신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 어머니는? 당신 가족들은? 그건 엄마랑 얘기해 볼게. 엄마도 잘못했다고 말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라니까. 그럼 이건 어때? 당신이 어머니랑 절연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절연까지는 좀. 됐어. 어차피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진짜로. 필요하면 절연도 할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부동산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서 지금 온 거야? 내 건물이 생각보다 좋아 보여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데? 너를 진짜 사랑했었어. 보내고 나니까 후회됐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어? 있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럼 왜 그때 나를 지키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집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그건 나도 당황해서. 당황해서 못 막았다고? 결혼할 사람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편했던 거지.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걸 알고 다시 마음이 생긴 거잖아. 진짜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 아니, 제발.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미용실에 찾아오지 마. 영업방해야. 정말 기회도 없는 거야?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없어. 영원히. 미용실 안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손님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금방 진정되었어요.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달라질게. 엄마랑도 선 그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자마자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일절받지 않았어요. 전화와 문자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양보하며 살았어요. 저한테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주눅들고 사랑받고 싶어서 제 자존심을 굽히고 참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이 자랑스러웠고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음 보여준 가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짜 그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점도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저는 지금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미용실로 출근하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에는 가끔 이모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저는 이 평범함이 좋아요. 이모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파혼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같이 산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조급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결혼 안 하세요? 네, 지금은 계획 없어요. 왜요? 나이도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외롭지 않아요? 전혀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문득 같이 있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고 제 공간도 제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을 뻔한 뒤에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미용실 일도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그들을 예쁘게 만들어드리는 일.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보람이에요. 최근에는 4번째 지점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상가 건물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다행히 좋은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도 생기고 있죠.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장만한 이 재산들이 지금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결혼을 강행했다면 어땠을까? 제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넘겨주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면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결혼은 제게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약 정말로 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가서 결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재산을 탐내지 않는 사람, 저의 과거를 약점으로 보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기꺼이 혼자 살 겁니다. 그게 더 행복하니까요. 어느 날 미용실에 젊은 여성 손님이 오셨어요.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와, 사장님 같은 분이 아직 안 하셨어요? 조건도 좋으신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주변에서 계속 재촉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요. 그럼 안 하시면 되죠. 어차피 결혼은 선택이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게 뿌듯했어요. 제 경험과 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곳의 미용실 체인을 운영하고 아파트를 샀고 상가 건물도 소유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룬 것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겠죠. 부모도 없고 결혼도 안 한 30대 중반 여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을 제가 결정하니까요. 결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선택에 만족합니다.